북한 사회 안전성,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력기관입니다.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불법 장사를 단속하며 주민들의 사상을 검열하는 이들은 체제의 충실한 수호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 엄격한 감시망 속에서도 인간의 양심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 사회안전성 요원이 10년간 충실히 체제를 지키다 균열을 경험합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노인을 단속하지 못한 순간부터 시작된 의무는 점점 커져갑니다. 동료의 비리 수사가 은폐되고 환자들을 돕는 여성을 감시하면서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에 혼란을 느낍니다. 결국 그는 그 여성과 함께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이정민입니다. 평양인민반 출신으로 사회안전성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흔히들 북한의 경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주민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며 불법 장사를 통제하는 일이 주요 임무였죠. 처음 사회의 안전성에 들어왔을 때는 이상에 불타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살기 위해서였어요. 평양에서도 변두리 지역 출신인 저에게 안정적인 직업과 식량 배급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충성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단순한 계산이었죠. 상관의 칭찬에 늘 고개를 숙이며 당의 지시대로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할 때마다 입안이 쓰디쓴 맛으로 가득 찼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체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연기였던 셈이죠. 어느 겨울날 장마당 단속 중에 허가 없이 손수 만든 장갑을 파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노인을 연행하고 물품을 압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노인의 굽은 등과 갈라진 손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동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노인에게 빨리 물건을 치우고 자리를 피하라고 귀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속 균열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중국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연행되는 모습, 굶주림에 지친 주민들이 비사회주의적 행위라는 이름으로 처벌받는 광경들이 쌓여갔죠. 진짜 범죄가 아닌 살아남기 위한 행동들이 범죄가 되는 현실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 언제부턴가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우리를 두려워했고 우리는 상부를 두려워했죠. 그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공허해져 갔습니다. 사회 안전성 내에서도 저는 남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단속 성적은 좋았지만 처벌 권고는 항상 최소한으로 했죠. 상관들은 이런 저를 너무 관대하다며 질책했지만 제 내면에선 이미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내가 지켜야 할 체제인가?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같은 제복을 입고 같은 구호를 외치며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체제의 수호자였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체제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거죠. 머릿속에서는 자유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과장님이 저를 불러 특별임무를 지시했습니다. 동료 요원 박철민에 대한 내부 감찰 지시였죠. 그는 외화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제가 신임 시절부터 알던 사람이었고 평소 성실하다고 평가받던 요원이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 임무를 내리는지 의문이었지만 과장님은 당에 충성한다면 사적인 감정은 버려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지시였습니다. 조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박철민의 집을 수색하고 통화 기록을 분석하며 지인들을 조사했죠. 점점 흐릿하던 윤곽이 뚜렷해졌습니다. 박철민은 분명 외화를 빼돌렸고 중국 무역상과 비밀리에 접촉했던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를 직접 신문하던 날 박철민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중병에 걸렸고 치료를 위해 중국 약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그런 약을 구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몇 년째 일반 주민들 단속하면서 뒤로는 고위층을 위해 더한 일도 눈감아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 저도 상부의 지시로 위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보고서를 조작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박철민의 행동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체제 내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는 사실대로 작성했습니다. 박철민의 혐의는 명백했고 규정대로라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했죠.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며칠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양심과 의무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주일 후 이 사건은 갑자기 종결되었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서를 폐기하고 관련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알고 보니 박철민이 빼돌린 외화의 일부는 상부로 흘러 들어갔고 그걸 밝히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대신 박철민은 조용히 보위부로 이송되었고 그 이후 그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보통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직 내부의 추악한 이면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부패와 위선, 그리고 진실의 은폐가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새로운 임무가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재교육 수용소 출신 여성 윤혜선의 감시였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윤혜선은 과거 보위부 간부의 딸이었지만 아버지가 숙청된 후 모든 지위를 잃고 허드렛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죠. 저는 매일 윤혜선의 동선을 기록하고 접촉 임무를 체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식당으로 출근해 늦은 저녁에 귀가했죠. 하지만 감시를 계속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장마당에 들러 특정 인물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때로는 작은 꾸러미를 주고받았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윤혜선이 장마당에서 약을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된 의약품을 소량으로 나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려던 그날 밤 저는 윤혜선이 약을 전달하는 마지막 장소까지 미행했습니다. 그곳은 허름한 주택가였습니다. 윤혜선은 한 집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나온 여성에게 약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녀가 떠난 후 그 집을 살펴봤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안쪽에는 병든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윤혜선의 불법 행위는 환자들을 돕기 위한 자구책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의도적으로 윤혜선과 마주쳤습니다. 식당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다 퇴근하는 그녀에게 다가갔죠. 처음엔 경계하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단속이 아닌 개인적인 대화를 원한다고 하자 긴장을 풀었습니다. 간단한 대화 후 그녀의 행동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제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체념한 눈빛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보위부 간부였으나 뇌물을 받지 않고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른 간부들의 부패를 목격하고 내부 고발을 시도했다가 역으로 숙청당했습니다. 그 후 가족 모두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졌고 어머니는 그곳에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윤혜선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것 말고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버려진 환자들, 약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약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윤혜선의 활동을 모두 보고하고 체포 지시를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녀는 다시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고 그녀에게 의지하던 환자들은 약을 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저는 보고서에서 핵심 내용을 누락시켰습니다. 윤혜선의 일상적인 동선만 기록하고 약 거래에 관한 내용은 모두 지웠습니다. 윤혜선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면서 저는 그녀의 활동을 은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올리는 보고서에는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문구만 반복했죠. 때로는 그녀가 위험한 접선을 할 때 먼저 가서 주변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감시자에서 조력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윤혜선은 제 행동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다가와 왜 자신을 돕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행동이 옳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윤혜선은 처음으로 저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윤혜선은 선생도 잘 알고 있을 거라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누가 굶게 했는지, 왜 아프면 치료도 못 받는지, 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족이 모두 끌려가는지. 그녀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체제의 일부로서 그 모든 불의를 보면서도 침묵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장마당 단속에 참여했습니다. 평소처럼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상인들이 황급히 물건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10살 남짓한 소년이 작은 보따리를 안고 도망치다 넘어졌습니다. 동료 요원이 그 아이를 붙잡으려 할 때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아이를 감쌌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아는 집 아이다. 내가 책임질 테니 보내주게. 동료들은 의아한 눈길을 보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 무엇을 팔았는지 물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단순한 연필과 공책 몇 개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돈 몇 푼을 쥐어주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직 내에서 느슨한 태도로 지적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제 업무 처리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고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감찰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서 회의에서 한 동료가 공개적으로 제 충성심을 의심했습니다. 정부안 단속과장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정민 동무, 최근 단속 성과가 눈에 띄게 줄었소. 혹시 무슨 개인적인 문제라도 있는가?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변명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체제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충성을 바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출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었고 성공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제 머릿속에서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체제의 감시자였던 제가 이제는 그 체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매일 밤 저는 윤혜선의 용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가 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날 윤혜선의 집에서 나오던 저는 전화 통화 중이던 이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분명 저를 보았고 무언가 수상쩍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뒤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갑자기 저를 피하거나 제가 다가가면 대화를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부서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정민 동무, 윤혜선 감시 임무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소. 부서장은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무가 보고하지 않은 사실들이 있더군. 설명할 기회를 주겠소. 순간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내렸습니다. 저는 윤혜선이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부서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윤혜선의 대화가 도청되었던 겁니다. 체제에 대한 불만, 약 거래,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부서장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윤혜선의 공범 명단을 제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동무도 반역죄로 처리될 것이오. 사무실을 나오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백하면 윤혜선과 그녀가 돕던 모든 사람들이 체포될 것입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저 역시 체포될 테고 고문을 통해 결국 모든 것을 불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윤혜선에게 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탈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윤혜선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청 내용을 알려주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어요. 내일이면 체포령이 떨어질 겁니다. 제 말에 윤혜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탈출한다는 거죠? 국경까지 가는 건 불가능해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둔 계획을 말했습니다. 저는 특정 문서를 위조할 수 있었고 검문소를 통과할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낮았지만 가만히 앉아 체포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윤혜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약을 전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요. 밤새 우리는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제복과 신분증, 약간의 식량과 돈을 챙겼습니다. 윤혜선은 마지막 약품을 환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탈출 첫날은 가장 위험했습니다. 아직 체포령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언제 우리의 실종이 보고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기 위해 저는 과거 단속했던 위조 신분증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김성호라는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선생님, 웬일이십니까? 김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거절했지만 제가 과거에 그의 아들이 단속됐을 때 풀어준 일을 상기시키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김성호는 밤새 작업해 완벽한 위조 서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사회안전성 출장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으로, 윤혜선은 도병원으로 이송 중인 환자로 설정했습니다. 허위 출장 명령서와 이송 증명서는 대부분의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정교했습니다. 이동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마음의 불안을 억누르는 일이었습니다. 매 검문소에서 저는 표정 하나 흐트러짐 없이 서류를 제시하고 당당하게 임무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윤혜선은 환자 역할에 충실했고 때로는 병세가 위중한 척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가짜 환자 수송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국경지대는 철조망과 경비병들로 삼엄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우리는 숨어 지내며 국경 경비의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매일 밤 자정 무렵 교대 시간에 잠깐 생기는 틈을 노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단 10분 정도였지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마침내 탈출 날이 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국경으로 다가갔습니다. 매 발걸음이 죽음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철조망 앞에서 저는 미리 준비한 도구로 조심스럽게 철조망을 잘랐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실수할 뻔했지만 윤혜선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했습니다. 두만강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날씨는 우리 편이었지만 물속에 발을 담그는 순간 차가운 충격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윤혜선은 수영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저에게 의지한 채 강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안도감과 동시에 새로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법 월경자였고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탈북자 단속 경험을 토대로 이동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농촌 지역을 통해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농가 헛간과 빈 창고에 숨어 지냈습니다. 가져온 식량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중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식량을 구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국인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과거 조선족 마을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농부의 도움으로 우리는 탈북자 브로커 박성우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과거 제가 단속했던 인물이었기에 처음 만남은 매우 어색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는 비웃었습니다. 이런 사회안전성 동지가 이런 데서 뭘 하십니까? 안 잡으실 거죠? 그의 비아냥거림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성우의 도움으로 우리는 베이징 쿤밍을 거쳐 라오스 국경까지 이동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화물 트럭 뒤편에 숨어 이동하기도 했고 때로는 밤새 걸어야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우리가 체포되지 않고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현지 이민당국에 자수했습니다. 이것이 남한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경로였기 때문입니다. 난민 캠프에서 우리는 몇 주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사회안전성 요원 경력은 철저히 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는 머뭇거리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저는 사회안전성 요원이었습니다. 주민들을 감시하고 체제에 반하는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윤혜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체제의 실상을 알리고 싶습니다. 남한에 도착한 첫날, 저는 새로운 세계에 압도되었습니다. 빽빽한 고층 건물들, 한밤중에도 불 꺼지지 않는 거리,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로 가득한 상점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 기간 동안 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컴퓨터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은행 업무 처리법 등 기본적인 것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윤혜선은 저보다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의료 보조 분야에서 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심리 상담 시간에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일이 지금도 괴롭나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괴롭습니다. 제가 체포한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모두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상담사는 제게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저를 위로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과거의 잘못을 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해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원을 나와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깊은 고독에 빠졌습니다. 윤혜선은 종종 저를 방문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3개월째, 저는 북한인권단체의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 중 일부는 제가 과거에 활동했던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들의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윤혜선과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북한에서의 기억이 악몽처럼 찾아왔지만 우리는 함께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간소한 예식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윤혜선은 건강관리와 심리적 안정을 돕고 저는 한국 사회 적응과 진로 상담을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음 세대는 겪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가끔 저는 강연회에서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사회안전성 요원이 되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게 용기가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북한이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정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복수가 아닌 화해와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처럼 체제의 일부였던 사람들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저는 체제를 위해 사람들을 감시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체제를 감시합니다. 제 인생의 모순적인 여정이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속죄의 길입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될 그날까지. 북한의 검열국은 109 상무라 불리는 특별 조직으로 외부 정보와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10년간 외국 영상물을 검열하며 진실을 접한 그는 남한 드라마에서 목격한 자유로운 세계와 북한의 현실 사이의 괴리의 의문을 품게 됩니다. 아픈 아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조차 제공할 수 없는 체제에 절망하고 자신이 검열한 콘텐츠로 인해 수용소로 보내진 주민들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결국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국가보위성사나 특수부서에서 영상감시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외국에서 유입된 영상물들을 검열하고 이를 시청한 주민들을 적발하는 일이 제 임무였죠. 평양외국어대학을 졸업한 저는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 이 직업에 특별히 배치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생 볼 수 없는 외국 영화와
드라마를 매일 볼 수 있었으니까요. 선배 감시원이 윤석 동무, 자네는 운이 좋아. 이 자리에 앉아 외국 영화도 보고 평양에서 좋은 집도 받고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외에서 밀반입된 USB, DVD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일이었죠. 가끔은 잡힌 사람들을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영상물을 봤습니까?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항상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며 저는 그저 국가에 충성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정보를 차단해야 하는 걸까? 외국 영화에서 본 풍요로운 삶과 북한의 현실 사이에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걸까? 특히 의료 시스템이나 교육, 기술 발전에서 말입니다. 아내는 평양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저희는 평양의 엘리트 커플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아들도 있었죠. 아들은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지만 그건 그저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평양의 아침은 항상 방송차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받들어 라는 방송이 흘러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하루를 시작하죠. 하지만 저의 하루는 조금 달랐습니다. 특수부서 근무자였기 때문에 때로는 밤샘 작업을 하고 늦게 출근하기도 했으니까요. 제 사무실은 평양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진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마치 비밀요원처럼 보안카드를 대고 지하로 내려가면 몇 개의 방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제 작업실이었습니다. 벽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고 그 아래로 여러 대의 모니터와 컴퓨터가 놓여 있었죠. 이곳에서 저는 금지된 세계를 들여다보는 창문을 매일 열었습니다. 부서장이 오늘은 청진에서 압수한 USB 내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라며 건네준 증거물은 보통 작은 USB나 DVD였습니다. 제 임무는 그 안에 든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었죠. 한국 드라마는 가장 위험한 특급 대상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그저 의무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내용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화려한 거리,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 풍요로운 음식, 발전된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서장이 윤석 동무,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죠. 남조선의 부패한 자본주의 생활을 미화한 내용입니다. 특급 위험물로 분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은 한 의료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현대적인 병원에서 최신 장비로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이었죠. 그때 저는 몇 년 전 아버지가 간단한 맹장 수술을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마취제가 부족합니다. 다음 달에 다시 오십시오. 결국 아버지는 그 다음 달을 보지 못했죠. 또 한 번은 젊은 대학생이 체포되어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외국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고 친구들과 토론했다는 이유로 잡혀왔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결의가 보였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영상을 봤나요? 라고 제가 물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 울렸습니다. 진실,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인가요?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 의문을 품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 순간은 2012년 어느 겨울날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새로 압수된 노트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주인은 아내는 음악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람이었고 제가 하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내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자신만의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북한의 화폐 개혁은 많은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화폐 가치 절하로 사람들의 저축이 휴지 조각이 되었죠. 당시 우리 가족은 평양에 살았기에 일반 주민들보다는 타격이 적었지만 그래도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모아둔 돈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침묵했습니다. 아내는 학생들을 위해 몰래 외국 클래식 악보를 구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이콥스키, 쇼팽, 리스트의 곡들. 이런 곡들은 공식적으로는 가르칠 수 있었지만 최신 해석본이나 서양의 현대적 교육법을 담은 교재는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화폐개혁 이후 몇 달, 아내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당에 신고했어요. 제가 불온한 음악을 가르친다고요. 실제로는 그저 베토벤의 다른 해석본을 들려주며 토론했을 뿐인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아내는 음악대학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피아노 앞에 앉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윤석 씨. 곧 끝날 거예요. 라고 아내는 항상 말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던 2개월째 아내는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평양의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는 그저 기본적인 해열제만 처방했습니다. 더 좋은 약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가 간절히 요청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약이 없습니다. 나중에 오십시오. 며칠 후 아내는 제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을 잘 부탁해요. 이 말만 남긴 채요. 장례식 후 아들과 저는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17살이었지만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는 왜 좋은 약을 못 받았어요?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죽음 이후 저는 제 직업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영상물에서 본 현대적인 병원과 의술이 있었다면 아내는 살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은 저를 밤마다 괴롭혔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6개월, 저는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날 분석한 영상물 중에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로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북한의 열악한 의료 현실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기 있었다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퇴근길, 몇 주 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내 직업의 특성상 위험천만한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이 시스템의 일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니?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빠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아빠를 따를게요. 탈북 계획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감시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연락망이 있었습니다. 평소 단속하던 브로커들의 정보를 역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국경 경비대 출신 최동무를 통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정말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최동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고위 간부가 탈북하려 한다니?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결국 그는 동의했고 우리는 3개월 후 국경을 넘기로 계획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을 볼 때마다 배신감이 들었고 특히 부서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했고 퇴근 후 아들을 데리고 기차를 탔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친척 방문이었습니다. 국경 지역에 도착한 후 계획대로 밤중에 최동무를 만났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검문이 있었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아들아, 저쪽으로 뛰어. 제가 소리쳤고 저는 반대 방향으로 추격을 유인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6개월은 악몽 같았습니다. 낯선 환경, 언어 장벽,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찾지 못하는 절망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중국 당국에 발각될까 두려워 공개적으로 수색할 수도 없었습니다. 몇몇 브로커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지만 아들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브로커가 시간이 없습니다. 당국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더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괴로웠지만 결단해야 했습니다. 북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살 행위였고 중국에 머무르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결국 남쪽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젠가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요. 라오스와 태국을 거치는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밤에만 이동했고 낮에는 숨어 지냈습니다. 태국 난민 캠프에서 몇 개월을 보낸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반드시 너를 찾을게. 한국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국정원 조사관들은 제 배경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 영상 감시부서에서 근무하셨다고요? 매우 귀중한 정보를 갖고 계시네요.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 기간 동안 저는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컴퓨터 사용법, 은행 시스템, 대중교통 이용 방법 등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든 검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게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하나원 교관이 강 선생님, 북한에서는 어떤 영상물이 가장 위험하다고 분류되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북한에서의 제 역할이 얼마나 모순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와 첫 집에 들어간 날, 빈 방에 혼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손에는 아들의 작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유를 찾아왔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이 모순적인 상황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반드시 너를 찾을게. 약속한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요. 그리고 언젠가 아들을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생활 초기에는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언어는 같았지만 사용하는 단어와 억양이 달랐고 문화적 차이도 컸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다양성이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 직업은 작은 연구소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북한 미디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업무였죠.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 했던 일과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진실을 찾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연구소장은 강 선생님의 경험은 정말 귀중합니다. 북한 미디어의 내부 작동 방식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라며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일하면서도 배움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학원에서 영어와 컴퓨터를 배웠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1년 후 대학원 입학시험에 도전했고 합격했습니다. 대학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로 인해 동기들과 어울리기 어려웠고 학문적 배경 차이도 컸습니다. 하지만 제 북한 미디어 경험은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선전 시스템과 정보 통제에 관한 저의 연구는 학계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제 경험에 큰 관심을 보이시며 강윤석 씨, 북한에서 실제로 금지된 영상물을 검열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논문을 쓰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정보 통제와 주민 의식 변화라는 주제로 석사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위해 많은 탈북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북한에서 했던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한 20대 여성은 외국 드라마보다 걸렸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까 두려웠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런 공포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학업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연구소 일만으로는 생활비와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 근무를 자원해서 공부할 시간도 확보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자유롭게 배울 수 있다는 기쁨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강 선생님, 학생 대출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라고 조언해 주어 학자금 대출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죠. 국가가 교육을 위해 돈을 빌려주고 졸업 후 천천히 갚을 수 있다니 이런 시스템 덕분에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석사 과정 중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제 논문이 학술지에 실렸을 때였습니다.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과 의식 변화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죠. 발표회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교수님이 북한 정권은 왜 정보를 그렇게 철저히 통제할까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정보가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현실을 알게 되면 지금의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요. 석사 졸업 후 미디어 분석 회사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북한 전문가로서 방송 내용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제 지식과 경험이 가치 있게 쓰이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동시에 박사 과정도 준비하기 시작했죠. 제 연구가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적응을 돕는데 기여하길 바랐습니다. 학업 과정에서 만난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저에게 새로운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 교수님은 저를 친자식처럼 챙겨주셨죠. 윤석 씨, 당신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입니다. 이것을 책으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제안으로 저는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탈북 이야기가 아닌 정보와 진실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8년, 저는 이제 미디어 분석 회사의 북한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와 선전 시스템에 관한 박사 논문도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딸이 아버지, 오늘은 어떤 꿈을 꾸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딸은 제가 3년 전 한국에서 재혼해 얻은 아이입니다. 딸은 오빠의 존재를 알고 있고 언젠가 오빠를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꿈에서 오빠가 대학생이 된 모습을 봤어 라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아들은 이제 25이 되었을 텐데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픕니다. 직업적으로는 많은 성취가 있었습니다. 북한 미디어를 분석하는 제 능력은 여러 기관에서 인정받았고 정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자문을 자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영상물이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NGO 활동가가 강 선생님, 우리가 제작한 라디오 방송이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진실은 언제나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인이니까요. 최근에는 일본과 유럽을 방문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각국의 미디어 시스템과 정보 자유에 대한 접근 방식을 비교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특히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의 미디어 적응 사례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언젠가 한반도 통일이 온다면 이런 경험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문 중 베를린 장벽 앞에 서 있을 때 문득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이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분단도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깊이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정해준 것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저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눴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진실을 차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언젠가 변할까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네,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어떤 체제도 영원히 진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진실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이제 서울은 제 집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한강을 바라보며 조깅을 하고 퇴근 후에는 치맥을 즐기기도 합니다. 김치찌개와 삼겹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죠. 겉으로 보면 완전히 한국 사회에 적응한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북쪽에 대한 그리움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모든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진실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과 다시 만나 아내에게 우리가 자유를 찾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혹시 북한 최고위층 경호라고 하면 영광스러운 특권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내부에는 잔혹하고 이중적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도 호위사령부 예하 부대에 발탁되어 현송월을 경호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을 목격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이 철저히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제 이름은 최경호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이고 북한에서 군 복무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상부의 지시로 호위사령부 예하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지요. 당시에는 군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호위 관련 임무면 집안에 도움이 되겠구나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양 인근에 있는 특수부대에서 사격 훈련과 경호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어느 날 부대 전체가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대대장 동지가 모든 병사를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위층 인물을 가까이 모실 경호병을 새로 뽑는다. 누구든 이 기회를 얻게 되면 우리 부대의 영광이고 가족까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니 열심히 임해라. 저는 제가 선발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부대에는 저보다 더 뛰어난 전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보위부 쪽에서 저를 면담하겠다는 통지가 내려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저는 특별히 잘못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괜히 보위부라는 말만 들어도 등에 식은땀이 흘렀으니까요. 하지만 면담 내용은 전혀 다르게 흘렀습니다. 동무, 신상명세와 군생활 기록을 보니 꽤나 충성심이 높다고 평가되오. 상부에서도 동무를 좋게 보고 있네. 그렇게 해서 저는 더 높은 특별한 자리로 발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막연히 김정은 위원장 가까운 간부를 경호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경호 대상은 현송월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군 대열에서 노래를 하는 예술인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곧이어 제가 들은 설명은 이랬습니다. 현송월 동지는 김정은 원수님과 각별한 인연이 있으며 그분을 호위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라. 저는 큰 영광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오싹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집안 전체가 끝장날지 모른다. 그런 공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현송월을 직접 뵌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양 시내의 고층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아래층부터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문 앞에서 신분 확인을 3번이나 받고 나서야 마침내 제가 경호할 인물과 대면하게 되었죠. 새로운 경호원이라지요. 이름이 최경호라고 했던가요? 그녀가 은은한 미소로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예, 최경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허리를 굽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첫인상은 생각처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꽤 부드러운 목소리에 노래 잘하는 예술인답게 말투도 상냥하게 들렸습니다. 아, 다행이다. 생각보단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죠. 그런데 그 첫인상이라는 건 언제나 끝까지 같으란 법이 없더군요. 처음 며칠간은 저에게 주어진 업무가 아주 간단했습니다. 현송월 동지가 외출하거나 공연 리허설 장소로 이동할 때 동행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대개 그녀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갔는데 저는 뒤따르는 차량 안에서 무전을 챙기고 혹시나 모를 돌발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동시에 일정이 없을 때는 그녀가 머무는 집 앞에서 보초를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집 밖에서 특이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분명 남쪽 말투 같은데? 당시 저는 북한 방송 말고는 남조선 말이 담긴 매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확실히 북한 아나운서의 딱딱한 어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문틈으로 귀를 가져다 댔더니 드라마 OST인지 대사가 섞여서 흘러나오더군요. 순간 저는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걸리기만 해도 공개 처형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걸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공화국의 핵심 예술인이라는 분이 노골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니요?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게 그런 것을 문제 삼을 권한이 전혀 없었고 무엇보다 괜히 내가 들은 티를 냈다가 오히려 내가 의심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부터는 조금씩 현송월의 이중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우리 민족을 지키고 김정은 동지께 충성해야 한다 라면서 대남 적개심을 강조하는 스피치를 참 잘도 하더니 막상 집에서는 남쪽 노래나 드라마를 자유롭게 즐기고 있었고 또 가끔은 아이돌 댄스 같아 보이는 춤 연습도 했습니다. 현송월이 혼자 있을 때 거울 앞에서 오빠, 정말로 나만 사랑하는 거지? 같은 한국식 대사를 흉내내는데 듣고 있으면 정말 기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북한에서는 이런 말투 한번 잘못 썼다간 큰일 나는데 정말 위 사람들은 마음대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그녀의 호화로운 삶은 제가 태어나 자랐던 그 궁핍한 북한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에 들르게 되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예술단 교류를 위한 시찰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쇼핑이 주목적처럼 보였습니다. 보안이 삼엄해서 저와 경호팀 몇 명이 따라가야 했는데 차에서 내린 현송월은 바로 고급 명품 매장으로 직행했습니다. 베이징 시내에 있는 이름난 쇼핑몰이었는데 전혀 주저함도 없이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 매장을 훑으면서 가방과 구두를 휙휙 구매하더군요. 값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직원이 설명하면 그래요? 그럼 이 색깔이랑 저 색깔도 같이 주시겠어요? 라고 아주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현송월이 돌아서서 저를 힐끗 보며 최경호 이거 어때요? 화려해 보여? 하고 물었는데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면서도 예, 동지께 아주 잘 어울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다른 경호원 하나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끼리 눈이 마주쳤는데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죠. 도대체 여긴 어느 나라이고 나는 무슨 일을 하는 건가? 그 순간 가슴속에서 참을 수 없는 모멸감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태어나 평생 이웃들이 굶어서 쓰러지는 모습을 봐왔고 늘 공화국에 충성을 다해야 식량 배급이라도 제때 받을 수 있다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도부에 가깝다는 이들은 남쪽 문화를 몰래 소비하면서 해외 명품을 마음껏 사들이며 어쩌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누리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단독으로 누리는 중이었지요. 이런 현실을 깨닫고부터는 제 마음속에 회의감이 더 커졌습니다. 미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뒤집히는 사건인데 현송월의 숙소를 담당했던 가정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장혜숙 아주머니라고 하겠습니다. 혜숙 아주머니는 올해 나이로 48 정도 됐고
원래는 평양 근교에서 살다가 가족 부양을 위해 이곳 가정부로 일하게 된 분이었어요. 평소에 저를 보면 늘 경호 동지, 식사하셨습니까? 하며 챙겨주고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다며 은근히 간식을 내오기도 했습니다. 고된 업무 속에서 그런 소소한 인정을 받을 때면 저도 모르게 북받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해숙 아주머니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최경호 동무, 사실 어젯밤에 제 딸이 갑작스레 아파서 약값이 필요합니다. 혹시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모아둔 약간의 위안화를 건넸습니다. 저 역시 크게 부유한 건 아니었지만 군인 신분으로 해외 파견 근무를 다니면서 간간히 달러나 위안화를 조금씩 모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해숙 아주머니가 두 손을 덜덜 떨며 고맙습니다, 동무.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울먹이는 걸 보고 이토록 어려운 형편인데도 이 집에서 일한다니 대체 얼마나 절실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전 해숙 아주머니가 현송월의 화장대 위에 놓인 보석함을 정리하던 중 잠시 손에 들고 바라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현송월이 방에 들어왔고 순간 당신 이거 훔치려고 했어? 라며 크게 소리 지른 모양입니다. 해숙 아주머니는 당황해서 아닙니다, 동지.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었고 잠시 보석함을 닦으려고 들었을 뿐입니다. 하며 펄쩍 뛰었지만 상황이 나빠졌지요. 현송월이 바로 보이부에 연락해버렸고 그날 오후에 보이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해숙 아주머니는 끌려갔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명하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사 중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라는 연락만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나쁜 짓을 해본 적 없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던 여성이 단지 보석함을 만졌다는 이유로 사망이라니요. 그 순간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이 체제를 위해 지금까지 뭘 지켜왔는가. 이런 부조리를 보면서도 충성이라는 구호만 외쳐야 한단 말인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일렁이더군요. 해숙 아주머니 사건 뒤로 제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불쾌감과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경비를 서면서도 경호팀 안쪽의 분위기를 살피면서도 언제나 마음이 무거웠지요. 그런데 저 말고도 비슷한 심정으로 괴로워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김영철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보다 2살 위인 34 남성으로 저와 같은 경호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철 형이 저에게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네더군요. 최동무, 요 며칠 표정이 좋지 않소? 나도 사실 견디기가 점점 힘들어. 저는 그제야 영철 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가 함께 뒤섞여 있었죠. 해숙 아주머니 일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영철 형이 살짝 주변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대체 뭘 위해 여기 있는 겁니까? 허울뿐인 노래에 맞춰 경호만 하고 인민들은 굶주리는데 저들은 남쪽 것이든 외국 것이든 다 즐기며 사치를 누리고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우리 같은 하급자들은 바로 처벌당하고 나는 모르겠어. 도저히 이게 옳다고는 생각되지 않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와 영철 형 둘 다 북받친 감정에 울컥하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에서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서로를 믿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발각되면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을 계기로 우리 둘은 은밀히 만날 때마다 제도와 체제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장혜숙 아주머니 같은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의문을 외면할 수 없었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절감했지요. 하지만 변화를 공화국 내부에서 시도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차라리 바깥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고 언젠가 북한이 변하길 기대하는 편이 현실적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탈북을 고민하게 되었지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영철 형 역시 저처럼 집에 어린 딸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저도 고향에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가족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부담과 죄책감이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여러 밤을 새워가며 얘기하고 또 머뭇거리며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계기는 다시 현송월 쪽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만간 중국 베이징에 갈 일이 있다. 예술단 기획 문제로 며칠 머물게 될 것이라며 경호팀 몇 명에게 동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건 하늘이 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중국에서야말로 탈출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영철 형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탈출 루트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습니다. 사실 북한 내에서도 밀수를 하거나 암암리에 브로커 일을 하는 사람들은 꽤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지만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는 절박한 선택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비밀리에 브로커와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출장을 간다는 걸 이용해 한 번에 국경까지 이동한 뒤 연락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베이징으로 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습니다. 괜히 사소한 태도로 의심이라도 받으면 출발 전에 잡혀갈 테니까요.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평양공항에 갔습니다. 이륙 직전까지도 제 심장은 계속 마구 뛰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중간에 들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일단 비행기에 탑승하고 베이징에 도착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튈지 모르는 각본 없는 생존 게임이었거든요. 베이징에 도착한 당일은 무사히 호텔까지 배치되었고 밤늦게까지 함께 대기하며 현송월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시내 고급 식당을 돌아다니며 식사와 술자리를 즐기는 데만 열중했지요. 저는 그런 틈을 타 간단히 담배 좀 사오겠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고 호텔 밖으로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영철 형도 잠시 외부 공기를 쐬겠다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편의점 쪽에 기다리고 있는 브로커와 접촉해 구체적인 탈출 스케줄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저녁쯤 현송월이 예술단 쪽 인사들과 만찬을 한다고 호텔에만 틀어박혀 있을 때를 틈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밤 우리는 작전대로 호텔 옆 골목에서 브로커가 준비한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저를 향해 시선을 보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감에 손발이 다 얼어붙었지만 우선 차가 출발하자마자 브로커가 우릴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부터 곧장 북쪽 국경 도시에 있는 은신처로 갈 거야. 길은 멀지만 경찰 검문만 잘 피하면 돼. 그렇게 우리의 목숨 건 탈출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로 몇 시간씩 이동하다가 검문이 예상되면 한적한 변두리로 우회해서 다시 국도를 타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은신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무서웠습니다. 저와 영철 형은 내내 창문 밖을 살피며 이제 잡히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뒤에도 며칠간 이 은신처 저 은신처를 옮겨다니며 숨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안내해 주었고 우리는 예정했던 비용을 고스란히 지불했습니다. 그 돈은 제가 해외 파견 시절 그리고 영철 형이 여러 경로로 모아둔 달러와 위안화를 쥐어짜 만든 것이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어쨌든 비용을 아까워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현지 공안이 들이닥칠까봐 두려워 지하실에 하루 종일 숨어 있어야 했죠. 찬바닥에서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물도 아껴 마시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절망스러우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브로커가 큰 결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경찰 단속이 심해져 곧 잡힐 수 있으니 국경을 넘어 직접 제3국으로 이동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듣기만 해 또 무서웠지만 또 이것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에 걸쳐 인적 드문 경로로 밤에 이동했습니다. 때로는 숲속을 걸어갔고 때로는 배를 타기도 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전형적인 루트처럼 라오스 방면으로 들어가 태국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동 중에는 굶주림, 추위, 물 부족, 온갖 벌레에 시달리며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한 번만 발각되어도
중국 당국에 잡혀 북송되면 그게 곧 사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거의 한 달 가까운 도피 생활 끝에 마침내 저와 영철 형은 태국 국경까지 왔습니다. 이때쯤 되니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땅에 도착하면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안내를 믿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정말 기적처럼 태국에 들어섰을 때 저는 영철 형과 함께 서로의 어깨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 여러 단계를 거쳐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던 순간의 전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공항 내부에 들어서자 투명한 유리, 환한 조명, 그리고 매끄러운 바닥이 제 눈을 압도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들이 여유롭고 환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순서를 지키고 필요한 정보를 전광판에서 확인하며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고 차분하게 움직이더군요. 북한에서 보던 풍경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곳에서는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겠다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갑작스러운 문화 충격에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지원센터로 인도되어 여러 서류와 기초교육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뭐가 뭔지 도통 알 수 없는 용어나 서류도 많았습니다. 다만 안내해 주시는 공무원분들 태도가 매우 따뜻했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 주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북에서 늘 들어왔던 우리는 하나의 혈맥이라는 선전 문구가 아니라 실제 체감되는 따뜻함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저는 자원봉사자로부터 대형마트에 가볼래요?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큰 마트가 있다는 말은 북한에서 여러 번 선전물로 접했지만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호기심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마트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굳이 줄을 서지 않아도 구석구석까지 상품이 빼곡히 진열돼 있고 누구나 원하는 만큼 골라 살 수 있으며 심지어 계산하는 과정도 질서정연해 보였습니다. 식품부터 생활용품, 전자제품까지 없는 게 없었고 가격표가 붙어 있어 흥정 같은 것도 필요 없더군요. 물자가 넘쳐나는 세상이구나 싶어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물론 처음엔 언어가 비슷해 보여도 익숙지 않은 표현이나 제도가 많아서 헷갈렸고 은행 업무나 휴대폰 개통 같은 것들도 까다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대부분 친절하게 답해줬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수준의 개방성과 정보가 넘쳐났지요. 지금은 국가 지원으로 전문 기술을 배우면서 차근차근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가끔 장혜숙 아주머니나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제가 떠나오며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었다는 죄책감도 크지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여기서 목소리를 내고 북한의 진짜 실상을 알리다 보면 언젠가는 그분들에게도 좀 더 나은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작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현송월을 경호하며 보고 들은 이야기들은 아직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북한 상층부에서 보여주는 행태가 우리가 배워온 선전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야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희생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소수 특권층은 얼마나 사치와 이중적 삶을 누리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탈북했던 김영철 형도 지금 다른 지역에 정착해 정비기술 자격증을 준비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 둘은 가끔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이제야 세상을 좀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고요. 누군가 제게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언젠가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마음 놓고 웃고 떠들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살 땐 늘 불안했고, 빼앗길까 두려웠고, 감시 속에 움직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같은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이 북한 어딘가에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언제라도 잡히면 끝장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바뀔 것이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토록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부디 그분들의 사정과 고통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